독일이 침묵했습니다. 유럽 최강의 언어학 전통 훔볼트 이후 200년 축적된 문자 연구의 본고장. 그곳 학자들은 알파벳만이 보편 문자라 확신했죠. 아시아 문자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학습 불가능하다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대학 강의실에서 한글이 교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교 사례가 아닙니다. 분석 대상입니다. 유럽 학생들이 스스로 한글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독일 언어학계가 한글을 재발견한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독일 대학의 언어학 연구 흐름을 관찰해온 연구자입니다. 2, 3년 전부터 유럽 학술 동향을 추적하면서 한 가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독일 대학 강의실에서 한글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독일은 언어학의 본산입니다. 비렐름 폰 훔볼트가 19세기 초 비교 언어학의 기틀을 세운 이후 이 나라는 문자와 언어 연구의 중심지였습니다. 베를린, 뮌헨, 하이델베르크, 튜빙겐, 유럽 전역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독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알파벳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도 그 분위기를 직접 느꼈습니다. 독일 학술 환경에서 문자를 논할 때 기준은 항상 로마자였습니다. 라틴어에서 파생된 알파벳 체계, 그것이 효율성의 정점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죠. 강의실에서 교수들이 말했습니다. 알파벳은 26개 기호로 모든 소리를 표현합니다. 이보다 경제적인 체계가 있을까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알파벳은 전 세계 문자 체계 중 가장 널리 퍼져 있었고 유럽 언어 대부분이 이 체계를 공유했습니다.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철자법의 차이는 있어도 근본 구조는 같았습니다. 그 확신은 아시아 문자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한자는 수천 개의 기호를 외워야 합니다. 일본어 가나는 음절 단위로 쪼개지만 여전히 한자에 의존하죠. 학습 효율성 면에서 알파벳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각은 학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반 독일인들의 인식도 비슷했습니다. 아시아 문자는 어렵고 복잡하며 배우기 힘들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유럽 언어권 사이에서 영어나 프랑스어를 배우는 게 훨씬 실용적이다. 이런 논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분위기 속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도 독일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는 극소수였습니다. 아시아학과나 동양학 전공 내에 선택 과목으로 존재하는 정도였죠. 수강생도 10명 내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마저도 한국 교민 자녀이거나 K-팝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학문적 동기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독일 언어학계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인도유럽 어족의 비교 연구, 게르만어 방언 분석, 음성학과 의문론의 실험적 접근. 이런 주제들이 학술지와 학회를 지배했습니다. 아시아 언어는 별도의 영역으로 취급되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어는 주변부 중의 주변부였습니다. 중국어나 일본어보다도 관심이 적었습니다. 경제적 영향력, 인구 규모, 문화적 존재감. 모든 면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학자들 대부분은 한글을 한자의 변형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일본 가나와 비슷한 음절 문자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았죠. 한글이 자질 문자라는 사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을 만들었다는 사실, 음소 단위로 결합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졌다는 사실. 이런 정보는 전문가 몇몇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회에서 한독일 교수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글이요. 그게 뭐죠? 중국 간체자의 한국식 버전 아닌가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유럽 언어학의 최전선에 있는 학자조차 한글의 실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존재하지만 인식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문자였다. 그런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 언어학 학술지에서 흥미로운 연구들이 등장했습니다. 문자 습득 과정을 비교하는 연구들이었죠. 영어 모어 화자가 다양한 문자 체계를 학습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정확도를 측정한 실험들. 그 결과에서 예상치 못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한글 학습 속도가 다른 아시아 문자보다 빨랐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가 반복되었죠. 학자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한글은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이 독일 강의실로 스며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알파벳의 요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균열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대학에서 한글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언어학 수업에서 어떤 맥락으로 다뤄지는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하지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건 가을이었습니다. 훔볼트 대학교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독일 학술 환경의 분위기를 다시 느꼈습니다. 건물마다 역사가 묻어났고 도서관에는 수백 년 축적된 지식이 쌓여 있었죠. 이곳에서 언어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이었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언어학과 수업을 청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은 의물론 개론이었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독일어 단어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했죠. 이 단어들의 철자를 보고 정확한 발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독일어는 영어보다 철자와 발음의 일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죠. 교수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비어. 이 단어를 보세요. 철자만 보면 어떻게 읽어야 할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해와 A의 구분, 쉬와 쉬의 차이. 규칙이 있지만 예외도 많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공감했습니다. 독일어는 상대적으로 규칙적이지만 여전히 철자와 발음 사이에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이 간극은 학습자에게 부담이 되었죠. 교수가 영어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영어는 더 심각합니다. 스루, 스로우, 소트, 스러프. 철자 오유지에 치는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소리가 됩니다. 규칙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죠.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철자와 발음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문자 체계도 있습니까?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치도가 매우 높은 체계들이 있습니다. 핀란드어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최근 언어학계에서 주목받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한글 자모를 적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생소한 기호였죠. 저는 주변 반응을 살폈습니다. 호기심 반, 의아함 반. 아시아 문자가 유럽 언어학 수업에 등장한 것 자체가 낯선 경험이었을 겁니다.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한글입니다. 한국어 표기에 사용되는 문자죠. 15세기에 창제되었는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을 만들었습니다.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목구멍의 형태. 이런 요소들이 문자 디자인에 반영되어 있죠. 학생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학술적 관심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자모 결합 방식입니다. 알파벳은 선형으로 배열됩니다. A, B, C, D. 순서대로 나열하죠.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자음과 모음이 하나의 음절 블록으로 묶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요. 칠판에 예시가 추가되었습니다. 한, 글, 두 글자가 적혔죠. 보세요. 한이라는 글자는 하, 아, 느 세 요소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선형 배열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결합되어 있죠. 이 구조가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이 던져졌지만 답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몇몇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한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전에는 한국 문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 전형적인 독일 청년이었죠. 이름은 마르쿠스였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다니. 그게 정말인가요?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안나라는 이름의 여학생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네. 언어학계에서 인정된 사실입니다. 기역자음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니은은 혀끝이 위심몸에 닿는 형태고요. 이런 원리가 체계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르쿠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자체가 발음 설명서라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걸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기본 원리가 담겨 있죠. 안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자가 더 유명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대학에 오기 전까지 한글이라는 단어조차 몰랐어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품어왔죠. 왜 한글은 언어학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졌음에도 세계적으로 덜 알려져 있을까? 답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마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20세기 대부분 한국은 전쟁과 분단, 경제 개발에 집중해야 했죠. 문화 수출이나 학술 교류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최근에야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마르쿠스가 끄덕였습니다. K-팝 때문이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독일에서도 인기 많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건 문화 콘텐츠 영역이고 학술적 관심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언어학계에서 한글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정말 최근이에요. 우리는 캠퍼스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화가 계속되었죠. 안나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글을 배우기가 쉬운 편인가요? 알파벳에 익숙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쉽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시아 문자에 비하면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에요. 한자는 수천 개를 외워야 하고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세 체계를 병행해야 하죠. 한글은 자모 20개만 익히면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합니다. 마르쿠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20개요. 알파벳이랑 비슷하네요. 네. 개수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합 방식이 달라요. 그게 처음엔 낯설 수 있죠. 익숙해지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안나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검색하더니 화면을 보여줬죠. 여기 한글 학습 앱이 있네요. 평점도 높아요. 독일어 지원도 되고. 마르쿠스가 웃었습니다. 벌써 다운로드할 생각이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오늘 수업이 자극이 됐어요. 저는 두 학생의 대화를 들으며 변화의 조짐을 감지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학습으로 이어지고 학습이 연구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죠.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다른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미넨의 루트비 막시밀리안 대학교. 독일 남부의 명문이었죠. 이곳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언어학 수업에서 문자 체계 비교가 이루어질 때 한글이 사례로 등장하는 빈도가 늘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음성학 전공이었죠. 최근 학생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K-팝의 영향도 있겠지만 학술적 호기심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음울론 수업에서 한글 구조를 설명하면 반응이 좋습니다. 어떤 점에서 반응이 좋습니까? 명확성이죠. 알파벳의 불규칙성을 설명한 후 한글의 체계성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대조를 통해 개념을 더 잘 이해합니다. 교육적 효과가 있어요. 교수의 말은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그 자체로 학습 대상이 되기 전에 먼저 교육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알파벳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비교 사례.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한글의 구조적 장점을 인식하게 되는 부수 효과가 나타났죠. 저는 독일 전역의 대학들을 순회하며 이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튜빙겐, 프라이부르크. 도시마다 상황은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알파벳 중심의 세계관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균열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철자의 미로 속에서 새로운 출구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건 가을이었습니다. 훔볼트 대학교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독일 학술 환경의 분위기를 다시 느꼈습니다. 건물마다 역사가 묻어났고 도서관에는 수백 년 축적된 지식이 쌓여 있었죠. 이곳에서 언어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이었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언어학과 수업을 청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은 음울론 개론이었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독일어 단어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했죠. 이 단어들의 철자를 보고 정확한 발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독일어는 영어보다 철자와 발음의 일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죠. 교수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비어. 이 단어를 보세요. 철자만 보면 어떻게 읽어야 할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해와 A의 구분, 쉬와 슈의 차이. 규칙이 있지만 예외도 많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공감했습니다. 독일어는 상대적으로 규칙적이지만 여전히 철자와 발음 사이에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이 간극은 학습자에게 부담이 되었죠. 교수가 영어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영어는 더 심각합니다. 스루, 스로우, 소트, 스러프. 철자 OUGH는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소리가 됩니다. 규칙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죠.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철자와 발음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문자 체계도 있습니까?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치도가 매우 높은 체계들이 있습니다. 핀란드어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최근 언어학계에서 주목받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한글 자모를 적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생소한 기호였죠. 저는 주변 반응을 살폈습니다. 호기심 반, 의아함 반. 아시아 문자가 유럽 언어학 수업에 등장한 것 자체가 낯선 경험이었을 겁니다.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한글입니다. 한국어 표기에 사용되는 문자죠. 15세기에 창제되었는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을 만들었습니다.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목구멍의 형태, 이런 요소들이 문자 디자인에 반영되어 있죠. 학생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학술적 관심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자모 결합 방식입니다. 알파벳은 선형으로 배열됩니다. A, B, C, D. 순서대로 나열하죠.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자음과 모음이 하나의 음절 블록으로 묶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요. 칠판에 예시가 추가되었습니다. 한, 글, 두 글자가 적혔죠. 보세요. 한이라는 글자는 하, 아, 느 세 요소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선형 배열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결합되어 있죠. 이 구조가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이 던져졌지만 답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몇몇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한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전에는 한국 문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 전형적인 독일 청년이었죠. 이름은 마르쿠스였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다니. 그게 정말인가요?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안나라는 이름의 여학생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네. 언어학계에서 인정된 사실입니다. 기역자음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니은은 혀끝이 위심몸에 닿는 형태고요. 이런 원리가 체계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르쿠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자체가 발음 설명서라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걸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기본 원리가 담겨 있죠. 안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자가 더 유명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대학에 오기 전까지 한글이라는 단어조차 몰랐어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품어왔죠. 왜 한글은 언어학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졌음에도 세계적으로 덜 알려져 있을까? 답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마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20세기 대부분 한국은 전쟁과 분단, 경제 개발에 집중해야 했죠. 문화 수출이나 학술 교류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최근에야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마르쿠스가 끄덕였습니다. K-팝 때문이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독일에서도 인기 많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건 문화 콘텐츠 영역이고 학술적 관심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언어학계에서 한글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정말 최근이에요. 우리는 캠퍼스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화가 계속되었죠. 안나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글을 배우기가 쉬운 편인가요? 알파벳에 익숙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쉽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시아 문자에 비하면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에요. 한자는 수천 개를 외워야 하고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세 체계를 병행해야 하죠. 한글은 자모 20개만 익히면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합니다. 마르쿠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20개요. 알파벳이랑 비슷하네요. 네. 개수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합 방식이 달라요. 그게 처음엔 낯설 수 있죠. 익숙해지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안나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검색하더니 화면을 보여줬죠. 여기 한글 학습 앱이 있네요. 평점도 높아요. 독일어 지원도 되고. 마르쿠스가 웃었습니다. 벌써 다운로드할 생각이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오늘 수업이 자극이 됐어요. 저는 두 학생의 대화를 들으며 변화의 조짐을 감지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학습으로 이어지고 학습이 연구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죠.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다른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미넨의 루트비 막시밀리안 대학교. 독일 남부의 명문이었죠. 이곳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언어학 수업에서 문자 체계 비교가 이루어질 때 한글이 사례로 등장하는 빈도가 늘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음성학 전공이었죠. 최근 학생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K-팝의 영향도 있겠지만 학술적 호기심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음울론 수업에서 한글 구조를 설명하면 반응이 좋습니다. 어떤 점에서 반응이 좋습니까? 명확성이죠. 알파벳의 불규칙성을 설명한 후 한글의 체계성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대조를 통해 개념을 더 잘 이해합니다. 교육적 효과가 있어요. 교수의 말은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그 자체로 학습 대상이 되기 전에 먼저 교육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알파벳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비교 사례.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한글의 구조적 장점을 인식하게 되는 부수 효과가 나타났죠. 저는 독일 전역의 대학들을 순회하며 이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튜빙겐, 프라이부르크. 도시마다 상황은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알파벳 중심의 세계관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균열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철자의 미로 속에서 새로운 출구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와 언어학과 수업들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죠. 한 음울론 수업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비알파벳 문자 체계 하나를 선택해서 분석해오세요. 음소와 문자에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부분 아랍 문자나 키릴 문자를 떠올리는 듯했죠. 하지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글도 가능합니까?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오히려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한글은 음소 문자이면서 자질 문자의 특성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자질 문자라는 표현이 낯설었던 거죠. 교수가 간략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질 문자란 개별 음소뿐 아니라 음성적 자질까지 문자 형태에 반영된 체계를 말합니다. 한글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질문했던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토마스라는 이름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한글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요? 토마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한국인이에요. 처음엔 그냥 인사말 정도 배우려고 했는데 문자 구조를 알고 나니까 언어학적으로 흥미로워졌습니다. 어떤 점이 흥미롭습니까? 일단 배우기 쉬웠어요. 저는 일본어도 조금 공부했는데 히라가나 46개 외우는 것보다 한글 자무 익히는 게 훨씬 빨랐습니다. 그리고 규칙이 명확해요. 예외가 거의 없죠. 토마스의 경험담은 개인적인 것이었지만 보편적인 시사점을 담고 있었습니다. 학습 효율성. 이것이 한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였죠. 저는 토마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글을 연구 주제로 삼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토마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고민 중이에요. 지도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독일어권 학습자의 한글 습득 과정을 분석하면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다고요. 이런 대화가 독일 대학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하지만 분명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었죠. 며칠 후, 저는 다른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체계론이었습니다. 다양한 문자의 역사와 구조를 비교하는 강의였죠. 교수가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음절 문자와 음소 문자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여러 문자 체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어 가나, 체로키 문자, 에티오피아 문자, 그리고 한글. 교수가 한글 슬라이드에서 멈췄습니다. 한글은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외형상 음절 문자처럼 보이지만 내부 구조는 음소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음절 블록을 형성하죠. 이런 특성 때문에 음소 음절 문자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런 구조가 실제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학습 효율성. 적은 수의 자모로 많은 음절을 표현할 수 있죠. 둘째, 시각적 인식. 음절 단위로 묶여 있어서 읽기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셋째, 표기 일관성. 철자와 발음의 대응이 비교적 규칙적입니다. 실험적으로 검증된 건가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합의된 결론은 없지만 관련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자 습득 속도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한글이 좋은 성과를 보인 사례들이 보고되었죠. 강의가 끝난 후 저는 교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교수는 흔쾌히 응했죠. 최근 한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늘었다고 느끼십니까?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5, 6년 전만 해도 한글을 언급하면 학생들이 생소해했어요. 지금은 적어도 존재는 알고 있죠. K-팝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언어학계 내부의 변화도 있어요. 과거에는 인도유럽어족 중심의 연구가 압도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유형론적 접근이 강조됩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자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론이죠. 그 과정에서 한글 같은 독특한 체계가 주목받게 된 겁니다.
교수의 설명은 학계 전체의 흐름을 반영했습니다. 유럽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언어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 변화 속에서 한글이 재발견되고 있었죠. 저는 학생들의 반응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한글 관련 자료를 찾는 학생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말했죠. 저는 번역학을 전공해요. 여러 언어를 공부하는데 한국어가 특이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문자 체계가 논리적이라서 발음 규칙을 외우기 쉬웠습니다. 다른 학생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언어학에 관심이 있어요. 한글의 조합 규칙이 알고리즘적으로 흥미롭습니다. 자연어 처리 연구에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반응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소수였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죠. 저는 한국어 강좌 현황도 조사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 수강생이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였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어려웠지만 담당 교수에 따르면 대기자 명단이 생길 정도였죠. 예전에는 수강생을 모집하는 게 일이었는데 지금은 정원을 늘려야 할 상황입니다.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동기도 다양해졌어요. K-팝 팬도 있지만 언어학적 관심으로 오는 학생들도 늘었습니다. 한글 구조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변화는 베를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뮌헨, 함부르크, 쾰른, 여러 도시의 대학에서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었죠. 한국어 강좌 개설이 늘고 수강생이 증가하고 학술적 관심이 형성되는 패턴. 아직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었지만 꾸준한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의 배경을 분석해봤습니다. 첫째,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문화 콘텐츠가 언어학습의 동기를 제공하고 있었죠. 둘째, 언어학계의 패러다임 변화. 유형론적 접근의 확산으로 다양한 문자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셋째, 디지털 학습 환경. 온라인 앱과 유튜브 강의가 한글 학습의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하면서 독일 대학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한글이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학술적 분석 대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전환점은 오지 않았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주류는 아니었죠. 연구는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글이 독일 언어학계에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무언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 무언가가 곧 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변화는 독일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럽 전역의 언어학 동향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관찰된 현상이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결과는 예상을 넘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언어학회 학술대회. 저는 그곳에서 흥미로운 세션을 발견했습니다. 문자 체계의 학습 효율성을 다루는 패널이었죠. 발표자 명단에 한글 관련 주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교의 연구자였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유럽어 모어 화자들의 비알파벳 문자 학습 과정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한글, 히라가나, 아랍 문자, 태국 문자, 4가지 체계를 대상으로 했죠.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저도 메모를 준비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기초 읽기 능력 습득까지 소요된 평균 시간에서 한글이 가장 짧았습니다. 히라가나의 약 절반, 아랍 문자의 3분의 1 수준이었죠.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표본 크기와 통제 변이는 어땠습니까? 발표자가 대답했습니다. 참가자는 총 120명이었고 모두 해당 문자에 대한 사전 노출이 없는 성인이었습니다. 학습 시간, 교재, 교수법을 통일했죠.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단기 학습 효율성과 장기 숙달은 다른 문제니까요. 정직한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죠. 한글의 학습 효율성이 실험적으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세션이 끝난 후 저는 발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인상적인 연구였습니다. 한글을 포함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발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계획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료 중 한 명이 한글의 자질 문자 특성에 대해 언급했고 호기심이 생겼죠. 연구를 시작하고 보니 정말 독특한 체계더라고요. 유럽 학계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발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최근 학회에서 한글 관련 발표가 늘었어요. 아직 주류는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죠. 저는 이 흐름을 더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런던, 스위스 취리히, 오스트리아 빈, 유럽 여러 도시의 대학들을 방문했죠. 곳곳에서 비슷한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언어학 수업에서 한글이 비교 사례로 등장하고 한국어 강좌 수강생이 증가하며 관련 연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현상. 빈 대학교에서 만난 한 교수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유럽 언어학계는 오랫동안 인도유럽어족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계화 시대의 언어 다양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졌죠. 한글은 그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특별합니까? 창제 원리가 명확하다는 점이요. 대부분의 문자 체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죠.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15세기에 세종대왕이 창제했고 훈민정음이라는 해설서까지 남아있습니다. 언어학자에게는 보물 같은 자료죠. 교수의 설명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한글의 학술적 가치는 단순히 효율성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 창제 원리가 문서화되어 있다는 점. 이것이 연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였죠. 저는 국제학술지 동향도 조사했습니다. 언어학 분야 주요 저널들에서 한글 관련 논문 빈도를 확인했죠. 정확한 통계는 어려웠지만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는 분명했습니다. 특히 문자 체계론, 의문론, 언어 습득 분야에서 한글이 언급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편의 논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럽의 저명한 언어학자가 쓴 글이었죠. 문자 체계의 진화를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한글을 별도 섹션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문자 체계 설계의 관점에서 가장 과학적인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음성학적 원리가 체계적으로 적용되었고 학습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가 유럽 학계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저는 독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개별 연구자들의 호기심에서 시작해 학술 발표로 이어지고 논문으로 축적되는 과정. 아직은 초기 단계였지만 방향은 분명했죠. 알파벳의 요새에 균열이 생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시선이 동쪽으로 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곧 더 강해질 예정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한 학술 세미나 소식을 접했습니다. 독일인지 언어학회가 주최하는 연례 워크숍이었죠. 주제는 문자인지와 뇌과학, 신경언어학 분야의 최신 연구들이 발표되는 자리였습니다. 프로그램을 확인하다가 눈이 멈췄습니다. 발표 제목 중 하나가 한글 관련이었죠. 문자 체계별 뇌 활성화 패턴 비교. 발표자는 막스플랑크 인지뇌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이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미나 당일, 강당은 연구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모인 언어학자, 심리학자, 신경과학자들, 학제 간 연구가 활발한 분야답게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모였죠. 한글 관련 발표는 오후 세션이었습니다. 발표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연구자였죠. 차분하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문자 체계가 읽기 과정에서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화면에 뇌 스캔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을 활용해 다양한 문자를 읽을 때의 뇌 활성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참가자는 독일어 모어 화자로 각 문자 체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성인들이었죠.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저도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4가지였습니다. 로마자, 키릴 문자, 한자, 그리고 한글.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각 문자 체계를 학습한 후 읽기 과제를 수행할 때의 뇌 활성화 영역이 시각화되어 있었죠. 결과를 보시죠. 로마자와 키릴 문자는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둘 다 알파벳 기반이니 예상된 결과죠. 한자는 다른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시각 처리와 기억 관련 부위가 더 강하게 반응했죠. 발표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글입니다. 화면에 한글 읽기 시 뇌 활성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한글은 알파벳과 유사한 부위도 활성화되지만 동시에 음절 단위 처리와 관련된 영역도 반응했습니다. 2가지 처리 방식이 병행되는 패턴이죠.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한 연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학습 효율성과 연관이 있습니까? 발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후속 분석에서 흥미로운 상관관계를 발견했습니다. 학습 초기 단계에서 한글 그룹의 정확도 상승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뇌가 새로운 문자 체계에 적응하는 과정이 효율적이었다는 의미죠. 구체적인 수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4주간의 학습 기간 동안 한글 그룹은 평균 85%의 읽기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키릴 문자 그룹은 78%, 한자 그룹은 45%였죠.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였죠. 발표자가 결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물론 이 연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가자 수가 제한적이었고 장기적인 숙달 과정은 추적하지 못했죠. 하지만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인지적 효율성과 연관될 가능성은 충분히 시사됩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글의 어떤 특성이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발표자가 대답했습니다. 가설 단계이지만 자무 결합 방식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음소 단위 분석과 음절 단위 인식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뇌가 다중 경로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연구를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후속 연구를 준비 중입니다. 참가자 규모를 늘리고 학습 기간도 연장할 예정이죠. 다른 연구팀과의 협력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강당은 토론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여러 연구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반응은 다양했지만 공통된 관심이 느껴졌죠.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한글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요. 문자 체계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네요.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관적 인상이 아니라 객관적 측정이었죠. 이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호기심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인정받는 순간,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알파벳의 요새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균열이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데이터라는 무기가 들어온 겁니다. 파장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발표 이후 독일 학계에서 한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추적했죠. 예상대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튜빙겐 대학교의 한 음울론 교수가 학회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신선한 연구를 봤습니다. 우리가 알파벳에만 집중하는 사이 놓치고 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반응이 여러 곳에서 나왔죠.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특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한 대학원생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 구조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논리적이다.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하지만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의 원로 교수가 학술지 문평란에 글을 실었습니다. 한 번의 실험 결과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건 위험합니다. 표본 크기가 작고 변인 통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재현 연구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비판이었습니다. 과학적 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제기되어야 할 의문이었죠. 저도 그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이면에는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한 학회 모임에서 제가 직접 들은 대화입니다. 아시아 문자가 알파벳보다 효율적이라니 좀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글쎄요.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으니 검토는 해봐야죠. 하지만 우리가 200년간 연구해온 체계인데 갑자기 동양 문자가 더 낫다고요. 불편함이 느껴지는 대화였습니다. 학술적 논쟁이면서 동시에 감정적 저항이었죠. 오랜 확신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 긴장감을 흥미롭게 관찰했습니다. 독일 언론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과학 전문 매체가 기사를 냈죠. 한글, 가장 효율적인 문자인가? 독일 연구팀의 새로운 발견. 기사는 연구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글의 역사와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 훈민정음, 자질 문자 개념. 일반 독자들에게는 생소한 정보였죠. 댓글란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문자인데 신기하네요. K-팝만 알았는데 이런 면도 있었군요. 과장 아닌가요? 알파벳이 세계 표준인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논쟁 자체였습니다. 한글이 독일 대중의 관심 영역에 들어온 겁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어 강좌 담당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요즘 문의가 많아졌어요. 특히 언어학과 학생들이 연락을 해옵니다. 한글 구조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요. 수강 신청도 늘었습니까? 다음 학기 정원이 벌써 찼어요. 대기자 명단이 20명 넘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였습니다.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죠. 저는 학생들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마르쿠스를 다시 만났죠. 처음 한글에 관심을 보였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어 수업 등록했어요. 지금 한글 자무를 배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체계적이에요. 어떤 점이 인상적입니까? 규칙성이요. 독일어 철자법은 예외가 많잖아요. 한글은 예외가 거의 없어요. 배운 대로 읽으면 됩니다. 안나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번역학 전공인데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추가할까 고민 중이에요. 한글 구조가 언어학적으로 흥미롭거든요. 이런 개별적인 선택들이 모여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항도 계속되었습니다. 한 학술 토론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주제는 문자 체계의 객관적 평가 가능성. 한 교수가 주장했죠. 문자 체계의 우열을 매기는 건 학문적으로 부적절합니다. 각 문자는 해당 언어와 문화에 맞게 발전해온 것이니까요. 반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학습 효율성은 측정 가능한 변수입니다. 데이터로 비교할 수 있죠. 그 데이터가 문화적 맥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덜 효율적이라면 왜 전 세계로 퍼졌겠습니까? 역사적 확산과 구조적 효율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논쟁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논쟁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였죠. 한글이 진지한 학술 토론의 대상이 된 겁니다. 저는 이 모든 반응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요동치는 것은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관의 균열이었죠. 알파벳 중심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균열을 만들었고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논쟁은 예상보다 빠르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독일 학계의 반응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초기에 회의적 목소리가 점차 변화하는 걸 감지했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후속 연구가 발표된 겁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참가자 수를 3배로 늘렸고 학습 기간도 3개월로 연장했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세 나라의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다국적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과는 첫 번째 연구와 일치했습니다. 한글 학습 그룹의 읽기 정확도와 속도가 다른 문자 체계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죠. 이번에는 통계적 유의성도 더 강했습니다. 재현 연구에 대한 요구가 충족된 겁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원로 교수가 다시 논평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톤이 달랐죠. 후속 연구 결과를 인정합니다. 방법론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학습 효율성과 연관될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태도 변화였죠. 회의에서 인정으로, 저항에서 수용으로 비슷한 반응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한 교수가 학술지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알파벳을 문자 발전의 정점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럽 중심적 편견이었을 수 있습니다. 한글 연구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줍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학자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 있는 발언이었죠. 학회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독일 언어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한글 관련 세션이 정식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세션 제목은 이랬습니다. 비알파벳 문자 체계의 재조명. 한글 사례를 중심으로. 저는 그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발표자가 5명이었고 청중은 100명이 넘었죠. 작은 강의실로는 부족해서 더 큰 공간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한글의 의문론적 특성, 자질 문자로서의 독특함, 디지털 환경에서의 활용 가능성, 외국어 교육의 시사점. 각 발표마다 질문이 쏟아졌고 토론이 이어졌죠. 한 발표자의 결론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창제되었지만 그 설계 원리는 21세기에도 유효합니다. 어쩌면 시대를 앞서간 문자였는지 모릅니다.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션이 끝난 후 저는 여러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넨에서 온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직접 한글을 조금 공부해보니 납득이 됩니다. 정말 논리적인 체계예요. 라이프치히의 대학원생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석사 논문 주제를 한글 관련으로 바꾸려고 해요. 지도 교수님도 찬성하셨어요. 요즘 학계에서 관심이 높다고요. 개인적인 선택들이 모여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교육 현장의 변화도 확인했습니다. 베를린의 한 어학원을 방문했죠.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최근 등록 문의가 부쩍 늘었어요. 특히 대학생들이 많아요. K-팝 팬도 있지만 언어 자체에 관심 있다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어떤 점에 관심을 보입니까? 한글 구조요. 배우기 쉽다는 말을 듣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첫 수업에서 한글 자모를 다 익히는 분들도 있어요.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학술적 논의가 교육 현장으로 연결되고 있었죠.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인정의 순간이 온 겁니다. 완전한 합의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죠.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글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연구되고, 교육되는 대상이 된 겁니다. 알파벳의 요새의 균열이 생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을 통해 한글이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독일에서의 관찰을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까?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죠. 독일에서의 관찰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베를린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훔볼트 대학교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와 같은 가을이었죠. 하지만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도서관.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알게 된 후였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에서 한 학생을 보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한글이 떠 있었죠. 독일 학생이었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한국어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장면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상징적으로 느껴졌죠.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관찰을 통해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한글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언어학 수업에서 비교 사례로 등장하고 연구 논문에서 분석 대상이 되며 학술대회에서 독립 세션이 편성되는 수준까지 왔죠. 둘째, 그 관심은 단순한 문화적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K-팝의 영향이 있었지만 학술적 동기도 분명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 학습 효율성, 창제 원리의 명확성. 이런 요소들이 언어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셋째, 변화는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글이 주류 연구 대상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이릅니다. 여전히 알파벳 중심의 패러다임이 지배적이죠. 하지만 균열은 분명했고 그 균열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마르쿠스는 한국어 초급 과정을 마치고 중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나는 한국어 부전공을 신청했죠. 토마스는 한글 습득 과정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선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이 모여 흐름을 만들었죠.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발표자도 기억났습니다. 후속 연구 계획을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죠. 한글 연구는 이제 시작입니다. 밝혀야 할 게 많아요. 문자 체계가 인지에 미치는 영향, 학습 과정의 신경학적 기제, 디지털 환경에서의 활용 가능성. 연구할 주제가 끝이 없습니다. 그 말이 이번 관찰의 결론을 대신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언어학계의 시야에 들어왔죠. 호기심에서 시작해 연구로 발전하고 인정을 받는 과정.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과제도 있었습니다. 연구의 깊이가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종단 연구,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 비교, 장기 숙달 과정 추적. 이런 후속 연구가 필요했죠. 또한 학술적 관심이 실제 교육 현장으로 확산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터였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베를린 공항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비렐름 폰 훔볼트가 200년 전 비교 언어학의 기틀을 세웠을 때 한글은 그의 시야에 없었습니다. 유럽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문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20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훔볼트의 이름을 딴 대학에서 한글이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후예들이 알파벳 너머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관의 확장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관찰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알파벳의 요새에서 한글의 문이 열리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새로운 지평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평 위에서 한글은 더 이상 숨겨진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발견된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이제 막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목적지를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이 흐름이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세계로 어떻게 퍼져나갈지 그 여정을 계속 추적하고 싶었습니다. 한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